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8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초고가 비거주 주택 종부세 올린다.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도입이다. 주택수 구입 없고 가액 중심으로 과표 일어나 비싼 한 채는 5.0%로 상향. 세금을 다 올린다 이거죠. 다주택은 4억 플러스 알파다. 공정가액 비율 70에서 80%. 시가 20억 이하 1주택은 종부세 제외 46억 원부터 급증. 잘하고 자빠졌는데 이거 뭐 관심 없고요. 뭐 올리든 말든 어차피 이거 뭐 다 예상됐던 건데, 하나만 코멘트 해보면 이재명이 전에 나와서 뭐라 떠들었습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생각 없다고 했었죠. 예, 구라로 확인됐고요. 예, 구라로 하게 됐고, 이미 근데 뭐 어차피 뭐 이재명 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세금 올릴 거라는 거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요. 이재명이 말하는 거 하고 반대로 가면 된다. 예, 그거를 또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부동산이야, 우리나라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뭐 오자가 떠들어도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겠죠. 예, 정성호 빛의 속도 형사법 개정된 것처럼 부작용 시 빨리 고쳐요. 부작용 시? 야, 부작용이 안 생기겠냐? 장윤기 거는 잘 되고 있냐 지금? 쉬하고 자빠졌네. 이거 매기는 소리 같은데. 단어를 갖다가 쓸 때 특정 단어를 쓴다 이러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뭐야 이거? 건강 문제 있어서 장관직 수행하는데 부담 재차 사의 표명. 웃긴 소리고요. 정성호는 이미 그 대장동 공소 지속건을 해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최소 우장 말씀드렸죠. 최소 조사, 그리고 더 심하면은 깜빡 가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빛의 속도 이 타령하는 거 보니까 형사소송법과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매기는 소리다. 매길라고 이 빛의 속도 이 타령하고 다 붙잡아야겠다. 이 타령하는 거 억수 좋아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엄청 좋아하죠. 의미심장하다 단어쓰는 거 보니까. 자, 안규백이 전군 특별기관 기강 점검. 아이고 참. 안규백이가 앉아 있는데 기강이 제대로 서겠냐? 어? 제대로 서겠냐고. 실탄 미장차, 경계작전, 미국 무인기 5인 사고 등 잘한데 군 논란 대응이다. 대응한다고? 참 웃기고 자빠졌네. 아, 이런 자가 국방장관을 앉아 있는데 무슨 놈의 영이 서겠어요. 영이 안 서지. 안 그래요? 자신 있으면 까면 될까 이거. 병적 내용을 갖다 까면 될까 네. 병적 기록을 갖다가 안 까잖아. 안 까는데 무슨 놈이 영이 있으며 기강이 해지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기강 증거 같은 소리하고 쳐져봐졌냐? 차라마. 국가수사본부장 초기 수사 완결성 높일 거. 참네, 웃기지도 않다 진짜. 보안수사 증거 우리 안 해. 보안수사 증거 우리 안 하겠지. 보안수사 아니 못하게 해놨는데 무슨 너 보안수사 증거가 우리를 안 하냐? 아니 지금 못하게 해놨잖아 지금. 그리고 초기 수사 완결성 높인다고? 장윤기 건을 갖다가 니 지금 눈에 보면서도 잘못은 뭐 얼굴 좋네. 장윤기 건 보면서도 니 초기 수사 완결건 그 타령하고 찾아빠진 거야 이게? 무슨 완결건을 웃긴 소리하고 찾아빠졌고요. 형사법 개정에 형사사법체계 중대한 전환점, 검찰은 공소유지 집중 가능성, 수사인력 1차적으로 1,900여 명, 내부 정리에 배치, 추가로 최대한 확보 중. 이거 경찰에 내부에 그 아는 분들, 경찰 쪽에 아는 분들 얘기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력이요 안 가려고 난립니다. 일만 맡하고 같은 월급 받고 일 많아봐요.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범죄자 전성시대 열렸다고. 근데 살 좀 빼라 니는. 손가락 봐라 이거 운동 안 해가지고. 하여간에 장유권에서 뻔하게 보이고 있는데 무슨 완결성 타령을 취하고 자빠졌다. 잘하고 자빠진다. 국수본 이거 이미 문제 많지요. 오자가 말씀드렸죠. 김병기 건부터 해서 이거 문제가 많다니까 이거. 한번 그래 봐라. 나중에 경찰 해체 나온다 이제. 경찰 해체 나오고요. 중국 CXMT 창신 메모리 베이징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 추진이다. 이야, 제대로 달게 되는 느낌인데 일부 국유기업 참여 의사가 발표.
제대로 달게 되는 느낌인데요. 음. 로이터가 얘기했고 12인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와 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하고 어허 이 제대로 밀어주는 분위기인데 우짜는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이거는요 싹이 제대로 트기 전에 밟아야 된다. 밟아서 쥐게 된다. 예,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에는 통상 100억 달러, 14조 3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중국판 나스닥 커창반 여기 거래 첫날 시기준 시가총액이 3조 2,800억 위안에 달하면서 상장과 동시에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이거 이미 땡겼습니다. 예, 이 돈 이미 땡겼습니다. 땡겼기 때문에 좀 망해라. 크기 전에 좀 밟아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자, 금떡이. 오늘 뭐 엔화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뭐 항상 그랬다시피 어제 해가지고 우리 자는 시간에, 지금 뭐 금떡이 등등해서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돌아갔는지는 봐야 되니까, 이제 확인해 보면, 0.28%, 뭐 이렇게 지금 몰랐는데, 이게 다 뭐 트럼프가 뭐 이란 공격 안 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해가지고 1온스에 4,054.41달러가 됐습니다. 딱히 코멘트 할 거 없습니다. 예, 볼린저 밴드 봐도 아실 테고 이제 옆으로 계속해서 개걸음치고 있죠. 예, 드릴 게 없습니다. 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관련해서는 또 해가지고 중앙은행 관련 쪽 해가지고 소식이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2026년 2사분기, 요 2사분기죠. 2사분기에 288.86톤으로 반등, 요 지난 1사분기 때보다 뭐 늘어났으니까 반등이죠. 반등해서 2024년 4사분기 이후 최고, 2024년 4사분기, 여기 뭐, 요거죠, 요거. 2024년 4사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관이란다. 같은 기간 금 관련 ETF 및 유사 펀드 그러니까 2사분기 말씀드리는 거죠. 금 관련 ETF 및 유사 펀드의 금 보유량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장신구 가공 그러니까 주얼리 쪽에 가공해서 그 이제 팔아먹는 거 장신구 가공 수요 또한 275톤으로 정체되면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숫자가 말씀드렸죠. 금덩이의 경우에는 크게 봐서 동력이 중앙은행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못 믿는다, 믿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중앙은행만 보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의 수요 약화를 상쇄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스마트 머니라고 할 수 있죠. 중앙은행을 스마트 머니가 금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 매입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원덩이 보시면 뭐 여기도 뭐 딱히 코멘트 할 거 없네. 네, 0.97% 상승해서 1온스에 58.18달러가 됐습니다. 뭐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서부 텍사스입니다. 서부 텍사스 올려놓고 유가별 내가지고 다 말씀드리죠. 트럼프의 이란 공격 취소 덕분에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5.08% 많이 떨어져가지고 1배럴에 83.47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5.53% 많이 떨어졌죠. 1배럴에 79.99달러가 됐습니다. 예, 22평소 밑으로 들어갔네. 예, 그래 들어갔고 5만 10월물 이제 8월달이 됐으니까 10월물로 넘어가죠. 선물이니까 5만 10월물은 마이너스 1.37% 하락해서 1배럴에 78.56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유가는 정상적인 유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작업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가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시면 0.16% 예,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가지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이 됐습니다. 99.958이 됐네요. 볼린저 밴드는 확대되고 있고 예, RSI 값은 내려올 만큼 얼추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4일 연속 해가지고 뚝뚝뚝 떨어졌죠. 실제로 요게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엔화 시장에 개입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하루치는 확정이 됐고요. 이틀치 개입했냐 안 개입했냐 이게 뭐 관심 포인트다 뭐라 말할 수도 있긴 있겠다마는 어쩌든지 뭐 개입했다는 건 이미 확인됐으니까
하여간에 이제 개입 끝났는지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0.95%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429.25 원이, 24원이 됐습니다. 예, 쭉 떨어져가지고 1426.76 상단이 1400, 뭐 이것도 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여간에 지금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지난번에 우자가 1420원 그 간 다음에 우자 말씀드렸죠. 수출업체들 이거 달러 매수 이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뭡니까? 달러 그러니까 수입업체들은 원화값을 갖다가 1달러에 1420원을 갖다가 들어가기 좋은 그 구간이다. 그러니까 매입하기 달러 매입하기에 좋은 값어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내려갔다고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우자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보면, 지난달에 해가지고 삼성이란다. SK 하이닉스 ADR, 미국의 증시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 있죠? 현찰 들어오는 거. ADR 현찰 입금에다가 월말, 해가지고 밸런스 시트에다가 수입, 수출 업체들 해가지고 내고 물량 터지고 각각 등등 전문 용어로 하면 윈도우 드레싱인데 거짓 나왔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일 공조, 엔화 개입까지 해가지고, 엔화, 싸지게 하는 거, 계속 똥값 되는 거 갖다가 막는 거, 엔화 공조, 미일 공조, 엔화 개입까지 터지면서, 좋은 소재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1426.76원. 1420원 아직도 못 깨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직도 1429.24.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달러 인데스면 못해도 200원 이상은 더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원화가 환율이 1200원 한 20원 최대한 봐줘가지고 1230원까지는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꼬라지잖아요. 예? 골치 아프다 보면 됩니다. 하여간에 환율 이거 보시면서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우리나라 2년 만기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세션 때 3.665%인데 역시나 인기가 그래가지고 3.680%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자값이 상승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엔화를 보시면 오늘 엔화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빨리빨리 넘기면 엔화는 0.22% 좋아져가지고 요것도 또 찌르네. 요때 해놓고 찌르는데 하여간 찔러가지고 또 한번 개입했다고 추정이 되는 가운데 0.22% 좋아져서 1달러에 157.192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1달러에 155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55엔이 중요하고 우자가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3엔 이 정도부터는 정말 걱정을 해야 됩니다. 153엔을 갖다가 뚫고 내려간다.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하여간 어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가지고 갭 약발이 끊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는 보죠. To do by Japanese yen 50에서 100억 달러 이렇게 돼 있죠. to do 뭡니까? 할 일. 메모에 적은 거 아니에요? 할 일. 오늘 내가 할 일. 해가지고 엔화를 갖다가 50에서 100억 달러치를 사야 된다. 매입해라. 이 말 아닙니까? 자, 베센트의 메모입니다. 자, 일단 스케치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미 재무부가 7월 31일에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를 매입했지요. 하지만 달러를 매도한 것이 아니어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패드가 미 재무부를 대신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통해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패드가 대신 손을 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대신했다. 이게 되죠. 관련해서 로이터 기자가 이 사진을 찍은 건데 로이터 기자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트럼프 내각 회의에서 베센트의 메모 요걸 갖다가 포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to do by Japanese yen 해가지고 50에서 100억 달러를 갖다가 사라 매입해야 된다 이 말을 갖다가 자신 있게 써놨죠. 보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참고로 베센트의 경우 올해 1월 2026년 1월에 일본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스케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자 코멘트를 또 말씀드려보면 일본이 1조 19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최대 미 국채 외국 보유국인데요.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은 달러를 확보하고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미국 국채를 매도하죠. 일본이 매도하는 국채는 어떻게 됩니까? 미 국채 시장에서 흘러 들어가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게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하게 되죠. 7월 31일 해가지고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보시면 5.28 장중에 5.28%까지 올라갔었다는 거. 자, 요거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물론 뭐 해가지고 문자가 캡처하는 시간 요거는 어제 해가지고 한 건데 5.237 뭐 이래 됩니다. 실제로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7월 31일에 장중에 5.28%까지 치솟아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이자 등 거의 모든 것들이 미 국채 수익률을 따라가지요. 예, 미 국채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미국이 직접 달러를 매도해 달러 가치가 약화되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미국 지가 스스로 달러를 갖다가 매도하면 그게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했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유로화가 타격을 입었고 7월 31일에 7월 31일 이벤트를 통해서 유럽에게는 정책 결정권이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좀 뭐 뒷얘기입니다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센트는 2026년 1월에 엔화에 손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7월 31일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통해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면서 지금 지원 일본 서포트를 했고요. 일본 또한 패드의 피마 레포 퍼슬리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피마 이거 레포 시설 이걸 갖다가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패드의 피마 레포 퍼슬리티는 뭐냐면 피마를 뭘 줄인 말이냐면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레포 퍼슬리티가 됩니다. 이걸 줄여서 피마 레포라고 하는데 레포 퍼슬리티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마 레포 시설을 이용해서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일본은 달러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일본이 함께 작업을 한다. 이러면 1조 달러가 넘는 일본이 들고 있는 미 국채가 공개 시장에 풀리지 않고 수익률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배센트 뭐 50에서 100억 달러 해가지고 일본에나 매입해라 이게 뭐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자체가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피마 레포 퍼실리티 요거는 외국 중앙은행하고 국제 통화당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 달러 자금을 빌려갈 수 있는 상설 환매 조건부 채권 제도 또는 도구로서 글로벌 달러 유동성 위기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이 피마 레퍼 퍼실리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미국과 일본이 빠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 공동 통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로이터에서 나왔죠. 미일 공조 외환 시장 개입 건에 대해서는 발표한다고 했고요. 이를 통해 일본의 통화 위기, 엔화 위기는 미국 재정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번 개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엔화 약세가 미국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체인 리액션이 미 국채 시장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뭐가 다 따라간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이자 등등 뭐 우리가 쓰는 우리 돈 쓰는 것마다 붙는 이자는 전부 다 미 국채 수익률을 다 따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화 약세가 이건 뭐 미국의 대표적인 예로 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증가로 이어지는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뭘 통해서 미 국채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조를 갖다가 해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이어서 자, 이거는 엔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소제목으로 얘기하는데 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7월 31일 로이터에서는 미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뉴욕 패드,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일본 엔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은행들에게 통보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이러면서 엔화 관련 소식은 급반전을 맞이했었습니다.
워싱턴이 그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이 실제로 달러를 매도하지 않았죠. 예, 매도한 거는 아니지만 해당 조치 그러니까 뭡니까? 미 재무부가 뉴욕 패드를 통해서 일본 엔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은행들에게 통보한 거. 이 조치는 단순한 공식적인 우려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는데요. 은행에 직접 연락이 갔다는 거, 그래가지고, 야, 전화 받아. 해가지고 전화 받았는데, 야, 엔화에 우리 개입할 가능성, 엔화에 개입할 거니까, 그래, 알고 있어. 이런 거 자체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개입이 되며, 시장은 일본 혼자서만 엔화를 방어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2026년 1월 30일에 무자 관련해서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 뭐 방송에서 떠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달러엔 레이트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1월 30일에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에. 이때는 대략 가지고 좀 분위기만 살짝 잡았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아예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매입했지요. 하여간 일본 혼자 엔화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신호는 달러 엔 환율에 대한 리스크, 위험을 바꿔 놓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더들은 꽤 익숙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사이클을 갖다가 알고 있고 여기에 꽤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이클 말입니까? 도쿄가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하면 엔화 가치가 아이고 발음 잘 안 되네.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변동성이 커지며 상황이 진정되며 그때부터 또 시장은 여전히 큰 금리 차를 바탕으로 큰 금차를 바탕으로 동일한 포지션을 재구축하는 것이 동일한 포지션이 뭐죠? 엔화 매도 포지션이죠. 그런 거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외환시장 개입이 시장 방향의 지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애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큰 우려는 통화상, 커런시 페어 그 자체,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율. 이 통화상, 커런시 페어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데 엔화는 여전히 글로벌 주요 자금 조달 통화 중 하나며 줄여서 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죠. 수년간의 저금리 덕분에 고수익 통화, 주식, 채권,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기술주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일본 엔화가. 참고로 현재 거래, 즉 엔캐리 트레이드에서는 엔화가 무한정 약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캐리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엔화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엔화 개입이 가진 양면적인 요인은 그런 예측 가능성을 위협해서 갑작스러운 엔화 강세는 자금 조달 부채의 이거 자금 조달하는 부채 있죠. 이 부채의 가치 그러니까 부채 빚 이자를 높인다 이 말이 됩니다. 자금 조달 부채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변동성 증가는 엔화로 조달한 위험 자산들을 보유하려는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문제는 며칠간의 캐리 트레이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레버리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뭐 레버리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레버리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폭이 너무 커서 수개월간의 수익을 날려버리는데 진짜로 이거 마침 발음 잘 안 되네. 캐리 트레이드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가 되겠죠. 넘어서. 네, 그래서 다만 올해 2026년 1월에 그랬듯이 7월 31일 움직임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우자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큰 금리 격차를 없애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미국 금리는 여전히 달러에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전반 특히 예를 들면은 주식판에서 흔들림이 현재 보이고 있지요. 예, 이거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두고 소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격 움직임,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이 불균등하게
움직이면 불균형하게 움직이면 어딘가에서 이 돈이 이동하고 남은 자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봅니다. 문자 관련해서 이거 뭐 얘기를 계속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중간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아직까지는 광범위한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시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글로벌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려면 1달러에 153엔 밑으로 엔 환율이 확실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우자 관련 본 컨텐츠에서는 154엔이라고 해가지고 154엔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좁혀가지고 153엔 좀 더 뭐 뒤로 물러가지고 153엔까지 봐줍니다. 153엔 밑으로 엔 환율이 확실하게 떨어진다. 엔화가 좋아진다 이러면은 글로벌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엔 환율이 1달러에 153엔 밑으로 즉 엔화 값이 좋아진다 이러면 단순한 개입 충격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자본시장 흔들림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첫 번째 진짜 신호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엔화 투자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을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7월 31일부터 달러 엔 환율에 하나의 정부가 아닌 두 개의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개입 의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밝혔지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개입하는데 더욱 가까워졌고 일단 맛보기를 해가지고 7월 31일에 한번 보여줬습니다. 즉 앞으로 엔화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이 소리가 돼 있죠. 최소한 언제까지? 중간선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 가지고 뭐 두 국기 해가지고 올려놓고 해가지고 뭐 말 얘기 끝내고요. 자 이어서 이거는 중국의 레이팅독 제조 PMI가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레이팅독 제조 PMI는 6월에 51.7에서 7월에 50.9로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거는 공식 제조 PMI고 이거는 레이팅독 이래 되죠. 이래 됩니다.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도 51.5였는데 그것도 하회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신규 주문도 1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018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생산과 신규 주문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외 판매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고 중국 고용 물론 레이팅 도어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레이팅 도구라고 하는 거고. 하여간에 고용은 2달 연속 증가했고 일자리 창출은 2023년 8월 이후 가장 강한 수준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트럼프 참수, 예, 딱 바로 특정을 하네. 참수전 마지막 기회. 골라서 지키겠다 이 소리죠. 그 전에 마지막 기회다. 이란의 신속 합의 고강도 압박. 뭐 이러는데, 이거 뭐, 취소했다 해가지고 욕 들어보니까 또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욕하는 건데, 뭐, 변명토로 얘기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뒷얘기를 말씀드려보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뭐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거 공격하면 트럼프가 공격하면 사우디에서 가만 안 있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페르시아만 산유국들 특히 순위 국가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빨이 안 먹히니까 마지막으로 사우디까지 등판해서 트럼프한테 뭐라 했죠. 공격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 국채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 금융계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마지막에 취소했다는 소문이 있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그렇지만 트럼프의 공격 취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 수송기들은 어제 하루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있는 기지들을 갖다가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참고로 요르단 여기 있죠. 요르단은 이거 시리아 내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다시피 요르단은요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을 위한 핵심 병참 및 방공 허브 역할을 하는데 시리아 내전에서는 시리아 내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이 특수 작전을 갖다가 지휘한 게 바로 요르단이죠. 예, 요르단입니다. 이거는 여기가 핵심 병참 및 방공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요르단입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계속 날아다니는 거 이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여기 또 불타네. 자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아람코를 공격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유 중인 미국채를 대규모로 덤핑해서
복구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문이 금융권에서 돌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 통신사 IRNA,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 통신이죠. 여기 이란 국영 통신사에서 오만 카사브 북동쪽 해안에서 선미 부분이 화염에 휩싸인 이 유조선 사진을 갖다가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UKMTO, 이거 뭐입니까? 이거 영국 해상무역기구죠. 여기에서 관련해서 이거 사고 리포트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8월 2일, 현지 시간으로 8월 2일에 가지고 경보를 내놓은 바 있는데 해당 유조선에 대해서 그렇죠. 배서크로 해가지고 뭐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당 유조선이 이 배 근처에서 폭발음을 들었고 승조원들은 안전하다고 리포트를 한 바 있는데 요 꼴이 됐다는 거. 요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아프리카와 해상 운송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이 좀 느려서 그런데 하여간에 빨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 4대 해협의 무기화 그거는 이미 했으니까 그거 뭐 보셔도 되는 거니까. 하여간 지금 해협의 무기화 관련해서 또 지금 우자가 지정학적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빨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주변에 보시죠. 이 아프리카 대륙 주변에 보시면 전 세계 주요 해상 운송로 중 거의 모두가 인접해 있습니다. 지브롤터, 수에즈 운하, 그리고 바벨 만뎁, 그리고 희망봉 이렇게 쭉 있죠. 네 개에서 뭐 큰 것만 봐서는 이 네 개입니다. 이 네 개,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해상 운송로 중 거의 모두가 인접해 있어서 지브롤터에서는 수에즈 운하, 바벨 만뎁 해협이 낑겨 있는 홍해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이 뿌리죠. 호언 오브 아프리카 하는데 요거까지 이거 쭉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그리고 요즘 본의 아니게 인기 좋은 게 어딥니까? 희망봉이죠. 여기 이 희망봉을 포함한 동아프리카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이 항로, 동아프리카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 그리고 소소하게 또 하나 보면 뭡니까? 요래 짝대기 저 선이 이래 쭉 가다가 말죠. 이 뭡니까 이거? 나이지리아 앞에 있는 기니만까지, 이 기니만까지 아프리카 주변 항로를 통과하는 화물 중 아프리카로 향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 통과만 해야지. 가는 물건들 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 가고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이러지. 아프리카에 가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 같은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 향하는 화물들은 모로코 탕헤르, 지부티, 가나 테마, 케냐 몬바사, 남아공 더반 같은 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나쳐 가버립니다. 이렇게 다 지나쳐 가버립니다. 인간의 이 기원이라는 아프리카 대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물론 근데 해협 관련해서는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거 제가 빨리 작업해서 회원용이지만 빨리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 역대 최대 미사일 공격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스크바 타임즈의 경우 어떻습니까? 친서방 언론이죠. 친서방 언론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알고 계신 상태에서 논조가 러시아의 비판적이다 소리가 되겠죠. 자, AFP 소식을 통해서 하는데 러시아가 7월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갖다가 기록적인 숫자를 갖다 쐈다. 그 AFP에서 분석을 하니까 그래 나왔다 이 소리가 됩니다. 벌써 시간이 33분이야? 자, 빨리 말씀드리죠. AFP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379발. 어디 갔냐, 이거. 잘 안 찍혔냐? 여기 있네, 376발. 376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이게 6월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눈에 띄는데 7월 한 달 동안에만 126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요.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쏜 탄도미사일 숫자가 대략 200에서 300발 수준이었으니까, 크게 봐서 300발이었으니까 30일 만에, 즉 한 달 만에 2024년에 전체로 쏜 이 탄도미사일 이 숫자, 즉 1년 동안 쏜 거의 이 반년치에 해당하는 것 갖다가 30일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 때려 넣었다. 탄도미사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쐈다 이게 됩니다. 미사일 발사 속도가 빨라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개가 있겠죠. 첫 번째, 미사일 생산량이 급증했거나 또는 두 번째, 비축하고 있는 미사일 갖다가
빨리 소모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사일 발사 속도가 빨라지는데 둘 중 뭐든지 간에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갖다가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크라이나전은 뭐 우자가 요즘 뭐 이란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해가지고 소개를 안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밀리고 있다. 뭐 우자는 뭐 이제 관심 가는 게 크라마토르스크 이런 거 뺏기는 관심 없기 때문에 소소한 전투는 소개를 안 합니다만 하여간 빨리 넘어가자. 자, AI 관련 기업 강세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S&P 500 기업 중 58% 정도가 2,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가운데 2026년 2, 4분기에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최근 수년 중 가장 높은 earning surprise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AI 가치 사슬 기업들, 여기 있죠. 블룸버그 AI 밸류 체인이죠. 요 블룸버그가 선정한 AI 가치 사슬 기업들은 예상보다 71% 높은 실적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고, S&P 500, 요거죠. S&P 500 기업들은 평균 27%, 요거죠. 27%, 2, 4분기 기준입니다. 평균 27%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분기를 2, 4분기를 기록했고, 나스닥 100 허연 거, 이 나스닥 100 지수 기업들은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55%로 상회했습니다. 블룸버그 AI 밸류 체인에는 AI를 지원하는 반도체 제조 업체,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 메모리 및 하드웨어 공급 업체, 네트워킹 장비 제조 업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여기에 AI 밸류 체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단 시장에서 명확한 수익 창출 방안이 없는 AI 투자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지금. 예, 그래서 사상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뭐 AI 밸류 체인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닝 리포트는 이 차트 만드는 기준에서 35.6%밖에 안 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는 무려 75.9%, 그리고 어닝 증가율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80.8%,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가지고 사상 최고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필라델피아 세미conductor 반도체 관련주가 현재 해가지고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매도세가 펀더멘탈보다는 포지션 조정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자본 지출 발표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돈 벌어라, 돈 버는 거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이 바뀌었고요. 덕분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짓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언제 봤죠? 닷컴 버블 때 이미 봤지요. 자, 넘어가고. 자, 요거는 오라클의 부도 위험이 계속 상승 중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 8월 기준 시장 평가에 따르면 오라클의 5년 만기 신용 파산 수와, 여기죠. 크레딧 디폴트 수와 CDS, 이거는 2008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콜랩스 돼 있죠. 2008 금융위기 당시 최고 수준이 200이었는데 200, 예, 200입니다. 그냥 막 퉁쳐가지고 200이라 지금 보는데 200을 갖다가 넘어선 215를 현재 기록 중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도 CDS 레벨이면 수압 만기까지 오라클의 디폴트 확률이 무려 16%를 넘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현재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디폴트 확률을 자빠라지는 거, 디폴트 확률은 일반적인 투자 등급 기업들보다 약 80% 더 높은데요. 이것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5년 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디폴트 확률이 투자 등급 기업들보다 약 66% 오히려 낮았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현재 AI 붐을 2000년 닷컴 버블보다는 2008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과거 닷컴 기업들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부채가 적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높은 수익을 내지만 부채 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자본 부담이 적었던 팡 주식들, 이거 FANG 팡 주식들 대표적인 뭡니까?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구글 이걸 갖다가 10년 전만 해도 팡 주식 또는 팽 주식 이거로 불렀는데, 오늘날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매번 벌어지는 AI 쿼리, 이거 뭐 질문 던져가지고 뭐 답 얻고 이런 거잖아요. AI 쿼리마다, 매번 던져지는 AI 쿼리마다 전력, 메모리, 연산 비용 같은 반복 비용을 감당해야 되면서, 과거 팽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수익성 있게 만든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과는 정반대 상황에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출을 줄이길 꺼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AI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과도한 투자 위험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용시장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어서 AI 붐이 과도한 지출과 부채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현재 압박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니 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